가을비가 쏟아지던 10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72세의 박은주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 지훈과 며느리 소라와 함께 남편의 묘소를 다녀오는 길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매년 이맘때면 빠짐없이 찾아가는 성묘길이었다. 어머니, 쉼터 들렀다 갈게요. 화장실 가실 시간 드릴게요. 지훈이 백미러로 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조금 전부터 화장실이 급했다. 나이가 들면서 참는 게 예전 같지 않았다. 응, 그래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당연한 건데. 고속도로 쉼터에 차가 멈췄다. 은주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다. 비가 제법 세차게 내렸다. 우산 가져가세요. 소라가 뒤에서 외쳤지만 은주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괜찮아. 금방 올게. 화장실은 주차장에서 꽤 멀었다. 은주는 작은 걸음으로 재빨리 걸었다. 젖은 바닥이 미끄러워 조심스러웠다. 화장실 안은 사람들로 붐볐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다니. 은주는 줄을 서서 기다렸다. 5분, 10분이 흘렀다. 할머니, 먼저 가세요. 젊은 여성이 양보해줬다. 아니야, 괜찮아. 차례대로 해야지. 아니에요. 어르신이 먼저 가세요. 은주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용변을 마치고 손을 씻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손이 떨려서 비누가 잘 안 잡혔다. 밖으로 나오니 비가 더 세게 내렸다. 은주는 옷깃을 여미고 주차장으로 뛰었다. 머리가 금방 젖었다. 어디 세웠더라. 주차장이 넓었다. 차들도 많았다. 은주는 기억을 더듬었다. 분명 화장실 입구 쪽에 가깝게 세웠는데 은색 SUV, SMO, 번호가. 은주는 번호판을 외워뒀었다. 1234, 기억하기 쉬운 번호였다. 한 바퀴를 돌았다. 없었다. 다시 돌았다. 역시 없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였는데. 비에 흠뻑 젖으면서도 계속 찾았다. 주차장 곳곳을 살폈다. 하지만 은색 SUV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15분이 지났다. 은주는 점점 불안해졌다.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응답이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다. 똑같았다. 왜 전화를 안 받지? 은주는 쉼터 건물로 돌아갔다. 안내 데스크를 찾아 직원에게 물었다. 저기요, 혹시 은색 SUV 한 대 나가는 거 보셨어요? 40대 남자가 운전하고 여자도 같이. 차가 워낙 많아서요. 언제쯤 주차하셨는데요? 한 30분 전이요. 직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CCTV 확인은 경찰 요청이 있어야 가능해서요. 혹시 차 주인한테 연락은 해보셨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아, 그럼 좀 더 기다려 보시거나 아니면. 직원도 난감해했다. 은주는 다시 주차장으로 나갔다. 비는 계속 내렸다. 옷이 완전히 젖었다. 추웠다. 30분이 지났다. 40분이 지났다. 전화를 또 걸었다. 여전히 받지 않았다. 그제야 은주는 깨달았다. 가능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명확해졌다. 설마 날 두고 간 건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훈이는 내 아들이야. 40년을 키운 아들이 엄마를 버릴 리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차는 없었고 전화는 받지 않았고 은주는 혼자였다. 1시간이 지났다. 은주는 결국 택시를 불렀다. 서울 은평구까지 가주세요. 택시기사는 흠뻑 젖은 노인을 보며 놀란 표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택시가 출발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마치 눈물처럼. 왜 이러는 거야?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남편이 사업하느라 바쁠 때 혼자 아들을 키웠다. 밤낮으로 일하며 학원비를 댔다. 대학 등록금도 결혼 비용도 모두 은주가 마련했다. 며느리와도 잘 지냈다. 아니, 잘 지내려고 노력했다. 김치를 담가주고 반찬을 만들어줬다. 손주 돌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2시간이 지나 서울에 도착했다. 택시비는 8만 원이 나왔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집에 가족 있으세요? 택시 기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다. 가족이 있는지조차 이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파트 앞에 섰다. 익숙한 풍경. 15층 1503호. 20년을 산 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땡그랑. 안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TV 소리도 들렸다. 웃음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은주는 다시 벨을 눌렀다. 3번, 4번. 마침내 문이 열렸다. 하지만 체인이 걸린 채였다. 틈새로 며느리 소라의 얼굴이 보였다. 어머님? 나야. 문 열어줘. 어떻게 오셨어요? 은주는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오긴 택시 타고 왔지. 쉼터에서 왜 날 두고 갔어? 소라는 잠시 침묵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저희 차에 안 계셨잖아요. 무슨 소리야? 20분을 기다렸어요. 방송도 했고요. 안 오셔서 먼저 왔어요. 거짓말이었다. 분명히 거짓말이었다. 문 열어줘. 들어가야지.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뭐? 쾅? 문이 닫혔다. 은주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안에서는 여전히 TV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저녁. 하지만 은주는 문밖이었다. 비에 젖은 옷을 입은 채 그날 밤 은주는 아파트 계단에서 밤을 새웠다. 추웠지만 갈 곳이 없었다. 그날 밤 은주는 아파트 계단 참에서 밤을 새웠다. 15층과 14층 사이의 비상계단. 차갑고 어두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새벽 5시 몸이 너무 아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은주는 다시 집 앞으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다시 눌렀다. 3번, 4번. 마침내 문이 열렸다. 아들 지훈이었다. 엄마,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긴. 계단에 있었지. 문 안 열어줬잖아. 지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어제 집에 안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문 열어줬는데. 무슨 소리야? 소라가 문 안 열어줬어. 엄마, 기억이 헷갈리시나 봐요. 은주는 어이가 없었다. 분명히 어젯밤 소라가 문을 닫았다. 체인까지 걸린 채로. 지훈아, 엄마 정신 멀쩡해. 어제 소라가. 엄마, 들어오세요. 옷부터 갈아입고 이야기해요. 은주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집이었지만 묘하게 낯설었다. 엄마 방은 그대로 있어요. 가서 쉬세요. 은주는 자기 방으로 향했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방이 달랐다. 완전히 달랐다. 침대가 없었다. 옷장도 없었다. 대신 러닝머신과 아령, 운동기구들이 가득했다.
이게 뭐야? 은주는 뒤돌아 거실로 나갔다. 지훈아, 내 방이 왜 이래? 지훈과 소라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를 보고 있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내 방 말이야. 왜 운동기구로 가득 차 있어? 소라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지훈을 봤다. 어머님, 그 방은 원래 운동실이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20년을 쓴 방인데. 어머님, 기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님 방은 저쪽 작은 방이었어요. 소라가 가리킨 곳은 3평도 안 되는 다용도실이었다. 말도 안 돼. 내 침대는? 내 옷들은? 어머님, 작은 방에 다 있어요. 가보세요. 은주는 작은 방으로 갔다. 문을 열었다. 정말로 자기 물건들이 거기 있었다. 침대, 옷장, 화장대, 모두 비좁게 들어차 있었다. 이게 대체,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분명히 큰 방을 썼다. 2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쓰던 그 방. 거실로 돌아왔다. 지훈아, 엄마 진짜 기억나? 큰 방에서 엄마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병원? 요즘 자꾸 기억이 헷갈리시잖아요. 어제도 휴게소에서 우리 차에 안 타시고 그건 너희가 날 두고 간 거잖아. 엄마, 우리는 30분을 기다렸어요. 방송도 했고요. 소라가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데요. 전화도 했고. 전화? 내가 전화했는데 너희가 안 받았어. 은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통화 기록을 보여줬다. 봐, 여기 내가 건. 그런데 이상했다. 통화 기록에 발신 기록만 있었다. 수신 기록은 없었다. 지훈이 자기 휴대폰을 꺼냈다. 엄마, 제 휴대폰 봐요. 어제 엄마한테 전화 5번 했어요. 다 안 받으셨고, 정말로 은주 번호로 5번의 발신 기록이 있었다. 아니야. 이건,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자기 휴대폰에는 그런 기록이 없었다. 엄마, 신경과 가봅시다. 검사 좀 받아보고. 난 멀쩡하다고. 엄마, 우리가 걱정돼서 그래요. 지훈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은주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은주는 작은 방에서 지냈다. 답답하고 불편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은주는 우연히 소라의 태블릿을 봤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화면이 켜져 있었다. 메모 앱이 열려 있었다. 은주는 무심코 화면을 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은주 처리 계획이라는 제목의 메모였다. 1단계 기억 혼란 유도 마이너스 방 바꾸기 완료 휴게소 사건 이용 2단계 치매 진단받게 하기 마이너스 신경과 예약 잡을 것 3단계 법정 후견인 신청 마이너스 재산 관리권 확보 4단계 요양원 입소 마이너스 3개월 내 완료 목표 5단계 진명의 변경 마이너스 후견인 자격으로 진행 예상 일정 12월 말까지 모든 절차 완료. 은주의 손이 떨렸다.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다. 모든 게 계획이었다. 휴게소에서 버린 것도, 문 안 열어준 것도, 방을 바꾼 것도,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 재산을 빼앗으려는 계획. 어머님, 뭐 하세요? 소라가 부엌에서 나왔다. 은주는 황급히 태블릿을 내려놓았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소라가 다가왔다. 태블릿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봤다.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이거 보셨어요? 나, 우연히. 소라는 태블릿을 꼭 쥐었다.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어머님, 기억력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 빨리 가봐야겠어요. 소라야, 그게 무슨. 어머님, 저녁 드세요. 준비해놨어요. 소라는 태블릿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은주는 식탁에 홀로 앉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날 없애려고 한다. 이제 확실했다. 이건 착각이나 오해가 아니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음모였다. 40년을 키운 아들, 10년을 함께 산 며느리, 그들이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은주는 잠들지 못했다.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 증거가 없었다. 메모는 사진을 찍지 못했다. 친척들에게 도움 요청? 모두 멀리 살았다. 연락도 뜸했다. 은주는 외로웠다. 그리고 무서웠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다. 내가 평생 뭐 했는데.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은주는 결심했다. 싸우기로. 자기 인생을 되찾기로. 비록 72세 노인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기로. 새벽 5시 은주는 일어나 작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들었다. 증거 모으기라고 썼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반격을 위한.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다. 아들 부부가 출근하기 전에 대화를 나눠야 했다. 거실로 나갔다. 지훈과 소라가 식탁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다. 지훈아, 얘기 좀 하자.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은주는 심호흡을 했다. 나, 어제 소라 태블릿 봤어. 식탁이 조용해졌다. 소라의 손이 멈췄다. 뭘 보셨는데요? 소라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은주 처리 계획. 그거 말이야. 지훈과 소라가 눈빛을 교환했다. 엄마, 그게 뭔데요? 지훈이 태연하게 물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나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는 계획 다 봤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치매? 지훈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엄마가 요즘 정말 이상해지셨네. 없는 일을 자꾸 만드시고. 없는 일? 분명히 봤다고. 은주는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소라가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보신 건 아마도 제가 쓰던 소설 메모일 거예요. 소설? 네. 저 취미로 소설 쓰거든요. 스릴러 장르요. 그래서 그런 메모를. 거짓말. 분명히 내 이름이 있었어. 어머님, 주인공 이름이 은주였어요. 우연의 일치죠. 은주는 말문이 막혔다. 정말 그럴까? 아니다. 분명히 자기 이름이었다. 지훈아, 넌 날 믿지? 엄마, 저도 걱정돼요. 요즘 엄마가 자꾸 뭐? 기억을 잘못하시잖아요. 휴게소 일도 그렇고 방도 헷갈려 하시고. 은주는 답답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았다. 그럼 병원 가볼게요. 내가 정상이란 걸 증명할게. 좋아요, 엄마. 그렇게 해요. 지훈이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섬뜩했다. 일주일 후 은주는 신경과 병원에 갔다. 지훈이 예약해준 병원이었다. 한영숙님 들어오세요. 의사는 40대 중반의 남성이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증상은 없어요. 애들이 보내서 왔어요. 가족분들이 걱정하시나 봐요? 기억이 헷갈린다고 하는데 전 멀쩡해요. 의사는 차트를 봤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이 며칠인가요? 10월 27일이요. 대통령 이름은? 윤석열. 100에서 7씩 빼보세요. 100, 93, 86, 79. 모든 답을 정확히 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인지 기능은 정상이네요. MRI 찍어볼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전 멀쩡하니까.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다. 은주는 혼자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그럼 치매 아니란 거죠? 네, 전혀 아닙니다. 건강하세요. 은주는 안도했다. 이제 지훈에게 보여주면 된다. 집으로 돌아와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다. 봐, 나 정상이야. 치매 아니래. 지훈이 결과지를 받아봤다. 표정이 굳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당연하지. 병원에서 받았어. 그런데 지훈이 휴대폰을 꺼냈다. 뭔가를 검색했다. 엄마, 이 병원 작년에 폐업했는데요? 뭐? 은주는 휴대폰 화면을 봤다. 정말로 그 병원이 작년에 문을 닫았다고 나와 있었다. 말도 안 돼. 내가 지난주에 갔는데. 엄마, 이것 봐요. 가짜 결과지 같은데. 지훈이 결과지를 자세히 봤다. 병원 도장도 이상하고, 의사 면허번호도 없고, 은주는 멍해졌다. 분명히 병원에 갔다. 의사를 만났다. 검사를 받았다. 누가 엄마 속인 것 같아요. 아니야. 분명히. 엄마, 이러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진짜 병원 가봐요. 제가 같이 갈게요. 은주는 혼란스러웠다. 정말 자기가 착각한 걸까? 그날 밤 은주는 다시 그 병원을 찾아갔다. 혼자서. 건물은 그대로 있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었다. 문에는 임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어떻게? 은주는 건물을 빙 돌았다. 뒷문도 잠겨 있었다.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텅 비어 있었다. 내가 정말 여기 왔는데.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 은주는 지난주를 떠올렸다. 병원에 간 날, 지훈이 차로 데려다 줬다. 잠깐 지훈이 데려다 줬다고? 은주는 기억을 되짚었다. 그날 지훈은 엄마, 여기서 내리세요. 3층이에요. 응, 알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올라갔다. 병원 간판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건물이 아니었다. 주소가 달랐다. 다른 건물이었구나. 은주는 깨달았다. 지훈이 가짜 병원으로 데려간 거였다. 아니, 아예 자기들이 만든 가짜 병원일 수도. 누군가를 고용해서 의사 행세를 시키고 가짜 검사를 한 뒤 가짜 결과지를 준 것이다. 그리고 그걸 가짜라고 지적하며 은주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이. 은주는 소름이 돋았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한 거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 증거를 모아야 한다. 제대로 된 증거를. 편의점에 들러 작은 녹음기를 샀다. 그리고 공책도 샀다. 집에 도착해 작은 방에 들어갔다. 문을 잠갔다. 녹음기를 꺼내 테스트했다. 10월 27일. 오늘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한다. 증거를 모은다. 은주는 공책을 펴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10월 20일 마이너스 휴게소에서 버려짐. 10월 20일 밤 마이너스 집 문 안 열어줌. 10월 21일 마이너스 방이 운동실로 바뀜. 10월 23일 마이너스 소라 태블릿에서 계획 발견. 10월 27일 마이너스 가짜 병원에 다녀옴. 하나하나 적다 보니 패턴이 보였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었다. 이건 전쟁이야. 은주는 중얼거렸다. 좋아. 원한다면 싸워주지. 72세 노인이지만 은주는 아직 살아있었다. 그리고 싸울 수 있었다. 다음 날부터 은주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다. 주머니에 녹음기를 넣고 다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반격을 준비했다. 며칠간 은주는 조용히 증거를 모았다.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아들 부부의 대화를 녹음했다. 어느 날 저녁 은주가 화장실에 간 사이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소라의 목소리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 병원 진단서 받으면 바로 진행할게. 지훈이 대답했다. 빨리 해. 요양원 자리 알아봐 놨어. 다음 달이면 들어갈 수 있대. 알았어. 그 전에 집 명의부터 바꿔야지. 은주는 화장실 문틈으로 녹음기를 내밀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다. 증거 확보. 은주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은주는 은행에 갔다. 혼자서 통장 정리하러 왔어요. 네, 고객님. 신분증 주세요. 은주는 자기 명의의 모든 계좌를 확인했다. 예금, 적금, 펀드까지 전부 해지하고 새 통장으로 옮기고 싶어요. 전부요? 네. 그리고 이 계좌는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직원이 이상하게 봤지만 처리해줬다. 총 금액은 3억 2천만 원이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르는 걸로 설정하세요. 네. 은주는 새 통장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그 다음은 부동산이었다. 은주 명의의 집이 하나 있었다. 시골에 있는 작은 집. 남편이 남긴 유산이었다. 이 집 시세 확인 좀 해주세요. 부동산 중개인이 확인했다. 지금 시세로 1억 5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팔고 싶어요. 지금 바로요? 네. 빨리 팔아주세요. 중개인은 일주일 만에 매수자를 찾아왔다. 1억 3천에 사겠답니다. 좋아요. 계약해요. 은주는 재빠르게 집을 팔았다. 돈은 새 통장으로 입금됐다. 총 재산 4억 7천만 원. 은주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물었다. 엄마, 시골집 어떻게 할 거예요? 시골집? 네. 아버지가 남기신 집 말이에요. 은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그거? 세입자 들어가 있어. 월세 받고 있지. 얼마나 받으세요? 50만 원. 거짓말이었다. 이미 팔았지만 말하지 않았다. 그 집도 나중에 정리해야 할 텐데. 왜? 내가 죽으면 내 거잖아.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소라가 거들었다. 어머님,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상속세도 아끼고. 아직 안 죽었어. 서두르지 마. 은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날 밤 은주는 변호사를 검색했다. 인터넷으로 노인 재산 보호 전문 변호사. 여러 변호사 사무실이 나왔다. 은주는 한 곳을 골라 전화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오시겠어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아요. 다음 날 은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30대 여성 변호사였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은주는 모든 것을 털어놨다. 휴게소에서 버려진 일, 가짜 병원, 태블릿 메모,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이건 명백한 학대예요. 노인학대.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증거를 더 모으세요. 녹음은 잘하셨어요. 그리고 재산은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세요. 이미 했어요. 다 옮겼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변호사가 명함을 건넸다. 문제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은주는 안심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일주일 후 지훈이 서류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좀 서명해 주세요. 뭔데?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제가 대신 관리하려고요. 은주는 서류를 받아 읽었다. 포괄적 재산관리 위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거 서명하면 내가 내 돈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위해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난 아직 멀쩡해. 필요 없어. 은주는 서류를 돌려줬다.
엄마, 나중에 후회하실걸요. 후회는 내가 해. 넌 신경 꺼.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소라가 끼어들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아들이 도와주겠다는데. 도와준다고? 빼앗으려는 거지. 뭐라고요? 다 알아. 너희 계획. 은주는 태블릿 메모 이야기를 꺼냈다. 그건 소설이라고 했잖아요. 소라가 소리쳤다. 소설? 그럼 왜 가짜 병원에 데려갔어? 가짜 병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10월 27일. 내가 날 데려간 병원. 폐업한 병원이었어. 내가 확인했어. 지훈과 소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가 어떻게 다 알아냈어. 너희가 뭘 하려는지. 은주는 녹음기를 꺼냈다. 이것도 들어볼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훈과 소라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요양원 자리 알아봐놨어. 집 명의부터 바꿔야지.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엄마, 그건 변명하지 마. 다 들었어. 은주는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너희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 빼앗으려 했지. 하지만 난 아직 정신 멀쩡해. 엄마, 오해예요. 오해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변호사도 만났어. 지훈의 눈이 커졌다. 변호사? 응. 노인학대 전문 변호사. 너희 고소할 수도 있대. 소라가 당황해서 지훈을 봤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어머님을 해치려고 했잖아. 요양원 보내고 집 빼앗고. 은주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산다. 너희는 상관하지 마.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밖에서 지훈과 소라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엄마가 다 알았어. 변호사까지 만났다고. 계획 바꿔야 해. 은주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72세지만 은주는 아직 싸울 수 있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었다. 녹음 파일을 공개한 후 집안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다. 지훈과 소라는 은주를 피했다. 대화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날 밤 은주는 거실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지훈의 목소리였다. 어떤 방법?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돼. 엄마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지만 녹음 파일이. 그건 불법 녹음이야. 증거로 인정 안 돼. 은주는 소름이 돋았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은주는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후견인 신청하려나 봐요. 예상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준비했으니까요. 어떻게요? 일단 의사 진단서를 받으세요. 정식 병원에서 정상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은주는 대학병원 신경과를 예약했다. 혼자서 일주일 후 종합검사를 받았다. MRI, 혈액검사, 인지 기능 검사까지. 결과는 2주 후에 나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 2주 동안 은주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다. 이 집을 떠나야 해. 40년을 산 집이었다.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곳. 아들을 키운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감옥이었다. 은주는 부동산 앱을 깔았다. 원룸을 검색했다.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여러 곳을 둘러봤다. 작지만 깨끗한 원룸. 역에서 가까운 곳. 이거다.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은주에게는 적당했다. 부동산에 연락했다. 내일 계약하고 싶어요. 네, 고객님.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은주는 계약을 했다. 현금으로 보증금을 냈다. 언제 입주하세요? 다음 주요. 네, 열쇠는 그때 드릴게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지훈이 물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 요즘 자주 나가시네요. 답답해서. 지훈은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의심하는 눈빛이었다. 2주 후 병원 결과가 나왔다. 모든 검사 정상입니다. 치매 전혀 아닙니다. 의사가 진단서를 줬다. 이거 법적 효력 있어요? 네, 공식 진단서입니다. 은주는 진단서를 복사해서 변호사에게 보냈다. 완벽해요. 이제 후견인 신청 들어와도 막을 수 있어요. 고마워요. 은주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다. 집을 파는 것, 정확히는 지훈 몰래 자기 지분을 정리하는 것. 이 아파트는 은주와 지훈 공동 명의였다.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였다. 은주 지분 50%, 지훈 지분 50%. 내 지분은 내가 처리한다. 은주는 부동산에 연락했다. 지분 매각 가능해요? 가능은 한데 다른 공유자 동의 필요해요. 동의 없이는 안 돼요? 법원 허가 받으면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 걸려요. 은주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 지분을 제3자에게 파는 것. 며칠 후 투자자를 찾았다. 지분 매입 전문 업체였다. 시세보다 20% 낮게 드릴게요. 대신 빨리요. 좋습니다. 계약하죠. 은주는 자기 지분을 팔았다.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 이제 은주의 재산은 총 6억 2천만 원이 됐다. 계약서를 집에 가져왔다. 거실 테이블에 놓았다. 저녁 먹을 때 지훈이 서류를 봤다. 이게 뭐예요? 지분 매각 계약서. 뭐라고요? 지훈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집 지분을 팔았어요? 응, 내 지분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동의도 없이. 내 거 파는데 내 동의가 왜 필요해? 소라가 소리쳤다. 어머님, 이 집은 가족 재산이에요. 가족? 너희가 날 가족으로 봤어? 은주는 차갑게 말했다. 요양원 보내려던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지훈이 벌떡 일어났다. 엄마, 이건 너무해요. 너무한 건 너희야. 날 버리려 했잖아. 우리가 언제. 휴게소에서, 가짜 병원에서, 태블릿 메모에서. 은주는 하나하나 짚었다. 그리고 어젯밤 대화. 후견인 신청하려던 거 다 들었어. 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이제 이 집에는 내 지분이 없어. 난 나갈 거야. 어디 가실 건데요? 내가 알아서 해. 신경 꺼. 은주는 방으로 들어갔다.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 사진 몇 장, 중요한 서류들. 많지 않았다. 엄마, 문 열어요. 지훈이 문을 두드렸다. 이야기해요. 할 말 없어. 다 끝났어. 은주는 짐을 다 쌌다. 큰 캐리어 하나와 가방 하나. 72년 인생의 짐이 고작 이것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다. 조용히 짐을 챙겼다. 거실로 나왔다. 지훈과 소라는 아직 자고 있었다.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다. 지훈에게 이제 각자 살자. 너는 내 인생을, 나는 내 인생을. 너희가 원하던 대로 난 독립한다. 하지만 내 방식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마. 마이너스 엄마. 은주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상쾌했다. 자유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새 집으로 향했다. 어디 가세요? 은평구 가련동이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다. 은주는 창밖을 봤다.
40년을 산 동네가 멀어졌다. 추억도 함께.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 새 인생이 시작이었다. 원룸에 도착했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여기가 내 집이구나. 은주는 짐을 풀었다. 옷을 정리하고 사진을 벽에 걸었다. 남편 사진도 걸었다. 여보, 잘했죠? 우리 아들 버렸어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해방감이었다. 이제 나답게 살 거예요. 은주는 창밖을 봤다. 작은 공원이 보였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 저기 나도 앉아봐야지. 은주는 웃었다. 진심으로. 72세의 새 출발. 늦었지만 괜찮았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은주는 전화를 끊었다. 문자도 왔다. 엄마, 어디 계세요? 이야기해요. 은주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번호를 차단했다. 안녕, 지훈아. 행복해라.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갔다. 공원 벤치에 앉았다. 따뜻한 햇살이 비쳤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야. 은주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웠다. 원룸에서의 첫 주가 지났다. 은주는 평화로웠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밤늦게 TV를 봐도 눈치 볼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느 날 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야, 지훈이. 은주는 문을 열지 않았다. 엄마, 문 열어.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없어. 돌아가. 엄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은주는 귀를 막았다. 30분 후 지우는 포기하고 떠났다. 다음 날 경찰이 찾아왔다. 실종 신고 들어왔는데요. 아들분이. 실종 아니에요. 제 의지로 나왔어요. 경찰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돌아갔다. 정상이시네요. 아들분께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등기 우편이 왔다. 법원 통지서였다.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 지훈이 결국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은주가 판단 능력이 없다고. 예상했어. 은주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법원 통지서 왔어요. 알았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걱정 마세요. 재판 날짜가 잡혔다. 2주 후였다. 그 2주 동안 은주는 더 많은 증거를 모았다.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계약서,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재판 당일 은주는 법원에 갔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니 지훈과 소라가 앉아 있었다. 그들도 변호사를 대동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다. 청구인 측 의견을 먼저 듣겠습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청구인 박은주 씨는 최근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가 심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난 10월 20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차를 못 찾았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웃었다. 저들이 버린 건데. 또한 자기 방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산 집에서요. 그리고 가짜 병원에 속아 가짜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판단력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판사가 은주를 봤다. 피청구인 측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피청구인은 정상입니다. 이를 증명할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첫째, 서울대병원 신경과 진단서입니다. 치매 아니며 인지 기능 정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판사가 진단서를 검토했다. 둘째, 청구인들의 음모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녹음기를 틀었다. 요양원 자리 알아봐놨어. 집 명의부터 바꿔야지. 지훈과 소라의 목소리였다.
법정이 술렁거렸다. 이 녹음은 불법입니다. 지훈의 변호사가 항의했다. 자기 집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합법입니다. 은주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다. 셋째, 청구인들의 조직적 학대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소라의 태블릿 메모 사진을 제출했다. 은주 처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단계별 계획이 적혀 있습니다. 판사가 메모를 읽었다. 표정이 굳었다. 넷째, 가짜 병원 사건입니다. 변호사는 폐업한 병원 사진과 지훈의 차량 동선 기록을 제출했다. 청구인이 의도적으로 피청구인을 가짜 병원에 데려가 혼란을 유발했습니다.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지훈이 소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변호사는 은주의 재산 정리 내역을 제출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은행 계좌를 정리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거지를 계약했습니다. 모두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행동입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피청구인 직접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은주가 일어섰다. 저는 멀쩡합니다. 제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했어요.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은주는 녹음기를 또 한 번 틀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다. 엄마 후견인 되면 재산 다 관리할 수 있어.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최소 5억은 되겠지.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다. 지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소라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집을 나왔습니다. 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판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했다. 양측 주장 잘 들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다. 은주는 법정을 나왔다. 복도에서 지훈이 다가왔다. 엄마, 미안해. 이제 와서? 진짜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은주는 지훈을 똑바로 봤다. 넌 내 아들이었어. 40년을 키웠지. 하지만 이제 아니야. 엄마, 법정에서 보자. 그게 마지막이야. 은주는 돌아서서 걸어갔다. 변호사가 따라왔다. 잘하셨어요.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일주일 후 판결 선고일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청구인의 성년 후견인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은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피청구인 박은주 씨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재산 편취를 시도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판사가 지훈과 소라를 봤다. 이는 노인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지훈과 소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칩니다. 법정을 나온 은주는 햇살을 받았다. 따뜻했다. 이겼어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은주는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간단한 김치찌개였지만 맛있었다. 이제 진짜 자유야. 은주는 창밖을 봤다.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나도 저렇게 뛰어놀고 싶네. 은주는 웃었다. 72세의 새로운 시작.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훈이었다. 은주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영구 차단했다. 안녕, 아들아. 행복해라.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TV를 켰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웃었다. 눈치 볼 필요 없이. 이게 인생이지.
은주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밤이 깊어갔다. 은주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평화로운 잠이었다. 법정 승리 후 일주일이 지났다. 은주는 원룸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아침 8시 은주는 공원 산책을 나갔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옆 벤치에 노인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셨어요? 처음 뵙네요. 네, 한 달 전에 이사 왔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나도 혼자예요. 아내가 3년 전에 갔어요.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다. 편했다. 과거를 묻지 않았다. 내일도 여기 오세요. 같이 산책해요. 좋아요. 은주는 미소 지었다. 새로운 친구가 생긴 것 같았다. 오후에는 도서관에 갔다. 책을 빌려 읽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들. 72년 만에 처음으로 4시간이네. 은주는 행복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택배가 있었다. 발신인은 지훈이었다. 은주는 택배를 열지 않고 그대로 반송했다. 받지 않음이라고 적어서 며칠 후 또 택배가 왔다. 이번엔 소라 이름이었다. 끈질기네. 은주는 이것도 반송했다.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다. 지훈의 손글씨였다. 엄마께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발. 마이너스 지훈. 은주는 편지를 찢었다. 쓰레기통에 버렸다.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지만 마음 한편이 아팠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아니야. 흔들리지 마. 은주는 자신을 다독였다. 다음 날 은주는 노인복지관에 등록했다. 어르신, 뭐 배우고 싶으세요? 스마트폰? 좋아요. 스마트폰 교실 있어요. 은주는 수업을 들었다. 젊은 강사가 친절하게 가르쳤다. 카카오톡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은주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다. 수업 후 다른 어르신들과 차를 마셨다. 혼자 사세요? 네. 자식들은? 멀리 살아요.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도 그래요. 다들 바빠서 안 와요. 어르신들은 서로 위로했다. 은주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은주의 일상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산책, 도서관, 복지관, 저녁 산책. 단순했지만 행복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다. 박은주 고객님, 정기 예금 만기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연장할게요. 아니면 다른 상품 추천해 드릴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요. 은주는 돈에 관심이 없었다.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됐다. 6억이 뭐가 중요해. 건강이 재산이지. 저녁에 혼자 밥을 먹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은주는 문구멍으로 밖을 봤다. 지훈이었다. 엄마, 나야.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돌아가. 할 말 없어. 엄마.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라랑 헤어졌어요. 이혼했어요. 은주는 놀랐다. 하지만 문은 열지 않았다. 다 엄마 때문이에요. 아니, 내 잘못이에요. 알았으니까 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은주는 가슴이 먹먹했다. 하지만 단호했다. 용서는 아직 못해. 너무 아파. 알아요.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지우는 발걸음을 돌렸다.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은주는 문에 기댔다.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올바른 선택이었다. 며칠 후 은주는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공고를 받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 나도 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르신도 건강하시잖아요. 은주는 신청했다. 일주일에 2번 도시락을 배달하기로. 첫 배달날 은주는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도시락 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90세 할머니였다. 혼자 살았다. 자주 올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맙네, 고마워. 은주는 뿌듯했다. 누군가를 돕는 기쁨. 나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있구나. 봉사를 하며 은주는 깨달았다. 자기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돈도 있고 자유도 있어. 감사했다. 석 달이 지났다. 은주는 완전히 적응했다. 친구도 생겼고 할 일도 생겼고 삶의 의미도 찾았다. 어느 날 우편함에 또 편지가 있었다. 이번엔 손녀 민서였다. 할머니, 저예요, 민서. 아빠한테 다 들었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마이너스 민서. 은주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손녀는 잘못이 없었다. 민서는 만나줘야 하나? 고민이 됐다. 다음 날 은주는 민서에게 답장을 썼다. 민서야,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힘들구나. 조금만 시간을 줘. 할머니는 잘 살고 있어. 너도 건강해라. 마이너스 할머니. 편지를 붙이고 은주는 공원에 앉았다. 언젠가는 만날 수 있겠지.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죠? 남편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었다. 마치 잘하고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은주는 미소 지었다. 72세의 새로운 인생.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다. 혼자여도 괜찮았다. 나는 나야. 그걸로 충분해. 은주는 일어나 집으로 걸어갔다. 작은 원룸. 하지만 그곳은 은주의 성이었다.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은주만의 공간.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은주는 노래를 불렀다.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었다. 정말로 행복했다. 1년이 지났다. 은주는 73세가 됐다. 원룸 생활도 익숙해졌다. 아침 6시 은주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좋은 아침이야. 간단히 아침을 먹고 공원으로 나갔다. 산책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 씨 왔네. 안녕하세요, 다들. 5명의 노인이 함께 공원을 걸었다. 이제 가족 같은 사람들이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국밥집 어때요? 좋죠. 은주는 웃었다. 외롭지 않았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다. 새로 시작한 취미였다. 붓을 들고 한자를 썼다. 자유. 잘 쓰셨어요. 강사가 칭찬했다. 감사합니다. 은주는 뿌듯했다. 73세에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민서였다. 손녀. 할머니. 은주는 놀라 멈췄다. 민서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민서가 일어나 은주를 안았다. 은주도 손녀를 꼭 안았다. 언제 왔니? 오전부터요. 할머니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들어오너라. 은주는 문을 열고 민서를 들였다. 할머니 집 작네요. 응. 혼자 살기 딱 좋아.
민서는 주변을 둘러봤다. 깨끗하고 정돈된 집이었다. 할머니,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정말로.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니? 혼자 살아요. 소라 이모랑 이혼하고. 그래. 매일 후회하세요. 할머니한테 못할 짓 했다고. 은주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할머니는 아빠 용서 못하시겠죠? 아직은. 알아요. 이해해요. 민서가 은주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할머니, 저는 할머니 편이에요. 할머니가 옳았어요. 은주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 민서야. 할머니, 자주 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민서는 웃었다. 은주도 웃었다. 손녀와의 재회. 따뜻했다. 며칠 후 은주는 봉사활동 중 90세 할머니 집에 갔다. 도시락 왔어요. 문을 열었는데 할머니가 쓰러져 있었다. 할머니. 은주는 급히 119를 불렀다. 구급차가 왔고 할머니는 병원으로 실려갔다. 보호자세요? 아니요. 봉사자예요. 연락할 가족이 있나요? 자식들이 있는데 연락처를 모르겠어요. 은주는 할머니 곁을 지켰다. 낯선 할머니였지만 그냥 갈 수 없었다. 다행히 할머니는 깨어났다. 고마워요. 당신이 살렸어.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나중에 할머니 아들이 왔다. 어머니를 살려주셨다고요? 아니에요. 119가 살렸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다. 제가 자주 못 와서 어머니 혼자 두고.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후회하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문득 깨달았다. 용서 해야 하나? 지훈도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민서 말처럼. 하지만 아직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해. 조금 더. 몇 달 후 겨울이 왔다. 은주는 감기에 걸렸다. 으흑. 기침이 심했다. 병원에 갔다. 폐렴 초기예요. 입원하셔야 해요. 입원요? 네. 어르신 나이에 폐렴은 위험해요. 은주는 입원했다. 병실에 혼자 누워 있었다. 외롭네. 그때 민서가 왔다. 할머니, 민서야, 어떻게 알았니?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 번호로 제 번호 남기셨잖아요. 아, 그랬지. 민서는 일주일간 할머니를 돌봤다. 회사도 쉬고. 민서야, 회사는? 할머니가 더 중요해요. 은주는 감동했다. 손녀의 사랑이 느껴졌다. 퇴원하는 날 병원 로비에서 지훈을 마주쳤다. 엄마. 지훈이 멀리서 은주를 봤다. 다가오려다 멈췄다. 은주도 멈췄다. 1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지훈은 많이 늙었다. 머리도 희끗희끗했다. 엄마 건강하세요? 응. 다행이다. 지훈은 더 다가오지 않았다. 거리를 유지했다. 엄마, 전 매일 후회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알았어. 은주는 돌아서서 걸었다. 민서가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들을 본 것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아니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다. 봄이 왔다. 은주는 74세가 됐다. 공원에 꽃이 피었다. 벚꽃, 개나리, 진달래. 아름답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꽃을 봤다.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였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결혼해요. 뭐?
결혼? 네. 할머니 꼭 오셔야 해요. 당연하지. 갈게. 은주는 기뻤다. 손녀의 결혼식 날 은주는 예쁘게 차려입고 갔다. 민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할머니, 우리 민서 공주 같네.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내가 뭘 했다고. 할머니가 용기를 주셨어요. 자기 인생을 사는 용기. 은주는 눈물이 났다. 결혼식장에 지훈도 왔다. 아버지니까. 하지만 은주와 거리를 뒀다. 눈인사만 했다. 식이 끝나고 민서가 은주에게 꽃다발을 줬다. 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고마워.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꽃다발을 안고 미소 지었다. 나도 행복해. 정말 행복해. 원룸에 도착해 꽃을 꽂았다. 방이 환해졌다. 창밖을 봤다. 공원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인생은 계속되는구나. 은주는 일기를 꺼냈다. 1년간 쓴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 썼다. 2025년 4월 15일. 민서 결혼식 다녀왔다. 행복했다. 나도 행복하다. 73년 인생. 처음으로 진짜 나로 산다. 늦었지만 괜찮다. 지금이 가장 좋다. 가을 끝에서 다시 피어난 내 삶. 아름답다. 마이너스 박은주. 은주는 일기를 덮었다. TV를 켰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유로웠고 평화로웠고 행복했다. 이게 인생이지. 은주는 웃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졌다. 붉고 아름다웠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잘 살고 있죠? 바람이 불었다. 마치 대답처럼. 은주는 눈을 감았다. 74세의 봄. 다시 피어난 삶.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괜찮았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